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뭐 침체 이런 거 갖고 주가 폭락하지는 않거든요. 연준이 의도하는 거는 좀 마일드한 침체잖아요. 구조적인 약점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또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수급이 안 좋거든요. 국민연금이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되게 어려워져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오늘 모신 분은 국무원연금 전 자금운용단 단장이셨죠. 지금은 한양대학교 교수이신 이창훈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은 그래도 주식시장이 약간 한국시장 반등을 했고 그다음에 나스닥 시장은 좀 2% 이상 상승을 해서 그렇죠. 네, 물론 한국시장이 그래서 좋았는데요. 그동안 나스닥 같은 경우 7거래일 동안 계속 하락해 왔잖아요. 그 타운홀 미팅 이후에 파월의 공격적인 발언 이후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더 하락하는 가운데서 일시적 반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근데 어쨌든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빠지는 흐름들을 보면 뭐 경제지표 같은 게 미국의 경제지표가 나오면 생각보다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다. 그런 인식이 들면 채권금리가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채권금리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달러가 강세로 가고 그러면 이거 통화긴축을 세게 하는 거 아니야? 해서 그 후에 주가가 하락하고 그게 반복되는 게 지난 며칠 동안이었는데 어제는 약간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예. 어제는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채권이 이제 금리가 내려갔고 오히려 채권이 금리가 내려가니까 뭐 당연히 달러는 좀 약세로 갔고 그러니까 나스닥을 필두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반복됐던 사이클을 반대로 어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뭐 어떤 뭐 데이터 분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계속해서 약간 과매도되는 모양들이 있었는데 그런 매도 압력을 좀 돌리는 현상이 어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원인이 뭘까? 그런 생각해 보기에는 뭐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오늘 뭐 미국의 유럽 쪽에서 ECB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으니까요. 네. 아마 금리를 올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되던 유로의 악세를 좀 돌리는 부분 이런 게 좀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냥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어제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페드 멤버들이 나와서 코멘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기사를 보면 브레이너드 그 페드 위원이 굉장히 어떻게 매파였죠. 그렇죠. 매파였던 사람인데 그 양반이 연준 의장 후보이기도 했었죠. 원래 남편의 민주당 의원이고. 그렇죠. 그 양반이 어제 뭐 그분이 여자분이죠. 이야기한 거를 보면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은 그냥 확실하게 마음먹고 나와서 시장을 그냥 때리겠다는 의도를 갖고 짧게 한쪽 방향만 쫙 얘기했는데 어제 브레이너드 코멘트는 약간 양론적이었어요. 균형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했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 가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뭐 침체 이런 거 갖고 주가 폭락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상했던 거 갖고는.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안들이 발생할 때 시장이 과잉 반응하면서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의 입장은 연준이 갖고 있는 목표라고 하는 게 물가 안정, 그 다음에 고용,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 뭐 이 세 가지가 미국 연준의 주요 목표인데 그 작년에 좀 실수를 했잖아요. 실수를 해서 또 최근에도 뭐 7월달에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의 코멘트가 약간 양비론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낙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뭐 막판에는 또 밈 주식 같은 것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반대로 굉장히 매파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과잉된 연준의 반응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뭐 경제도 안 좋고 그렇죠. 물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급 사이드에서도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어제도 보면 유가가 무지하게 많이 빠졌거든요. 유가가 거의 뭐 10% 가까이 어제 폭락했는데 천연가스 가격도 어제 뭐 폭락을 했고 이미 원자재 가격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 숫자는 올해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쯤 되면 확실히 꺾일 거거든요. 근데 연준이 그 전에 너무 세게 긴축을 해서 그게 시장의 어떤 뭐 폭락을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를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다른 방송에서 한번 했는데 어제 브레이너드 그 이사가 그런 얘기들을 좀 비쳤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적으로 가고 또 당분간 한동안 동안은 뭐 금리나 통화 완화 정책을 기대하지 마라. 확실하게 물가 잡힌다고 할 때까지는 약간 긴축적인 스탠스를 갖고 갈 거다. 하지만 우리가 또 너무 강하게 해서 시장의 실물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약간 균형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해서 뭐 또 최근에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도 좀 있다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거는 그 잭슨홀에서 파월이 강성 발언을 하고 나서 원래 그쪽의 정치적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다른 연준 의사들이 또 나와가지고 다독다독거려주고 이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시장의 강약을 끌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연준 의사들도 계속 지금까지 세게 얘기했죠. 주가가 반응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기쁘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었으니까. 사실 뭐 그게 연준의 의도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연준의 의도와 다르게 가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세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주가 빠졌잖아요. 주가가 빠지고 결국은 연준이 의도하는 거는 좀 마일드한 침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좀 빠지고 급락이 아니고 그다음에 경제도 조금 좀 둔화하고 그렇게 해서 실업률도 조금 올라가고 그러면 임금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총수요가 줄어들면서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급 사이드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물가가 좀 안정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스무스하게 해서 내년쯤 정도에서는 물가를 잡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다시 뭐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간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지난번처럼 뭐 파월이 이야기한 것 같고 야 이거는 뭐 이제 끝났어 이제 뭐 빠르면 내년 초부터도 금리 인하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또 달려가자 하고 막 달려가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최근에 내가 보니까 사실 주가가 매일 빠지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브레이너드가 나와서 약간 균형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시장에 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정도의 주가 수준, 이 정도의 주가 수준을 연준이 액션을 취한 거니까 이 정도 너무 빠지는 것도 좀 안 좋아하고 이 정도에서 이렇게 좀 횡보하는 거,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업 실적에 어떤 문제가 되든 엄청난 2차 급락, 폭락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저도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뭐 한 번 더 큰 폭락이 있을 거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글쎄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비관적이진 않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저는 제가 보는 시황과는 S&P 500 기준으로 해서
뭐 3,800에서 4,200 그 사이에 박스권 아니겠나. 아니면 조금 더 벌어지면 지난번 저점 갔던 뭐 3,600 뭐 그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그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엔 3분기도 미국의 기업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우리가 3분기 데이터들을 지금 계속 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제 데이터가 미국은 상대적으로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기업들도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2분기에도 그랬잖아요. 2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그 어닝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뭐 선거해야 되잖아요. 11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뭐 급락하는 걸 좋아할 것 같지는 않고, 연준이 뭐 어제 조금 규명적인 이야기를 한 건 뭐 많이 빠졌다 아이가. 이 정도면은 과하다. 좀 매니저 하자 뭐 이런 의식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다면 그 일각에서는 또 이런 뭐 지금 중간 선거 말씀하셨으니까 그 선거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기를 원하고 정치인들은, 민주당은,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경제적 주가도 그렇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해결책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는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지원 안 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게 미국의 이익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런 거는 좀 악의적이라고 봐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6.25 전쟁을 이야기할 때 6.25 전쟁은 명백하게 북한이 남한을 남침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우리 쪽에서도 뭐 원인 제공을 했다. 뭐 이렇게 약간 우리가 사실은 또 뭐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불리하지 않았더라면 통일한국이 될 수도 있었다. 뭐 등등 해서. 근데 전 생각하기에 분명히 때린 놈이 나쁜 놈이지 맞은 놈이 책임이 있다. 이건 전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러시아가 뭐 명백하게 침략을 한 거지. 예? 물론 러시아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 뭐 물론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뭐 나토에 안 받아주겠다고 선언을 했으면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글쎄요, 저는 그래도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패권 국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기본적인 바탕에 흐르는 정신은 지금은 뭐 많이 퇴색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자유와 인권, 뭐 종교의 자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정말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가서 그 중에 뭐 한 3분의 2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을 개척했던 그 사람들이 뭐 물론 지금 많이 퇴색되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민주, 인권 이런 것들을 그 너무 좀 자극적이지 않나? 너무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맨날 이해관계 음모론, 이해관계에 따라 암만 그래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그럼 있는 그 어떻게 하라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안 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인민들은 진짜 완전히 뭐 러시아의 노예가 되라고요? 그건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타협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지금 별로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미국이나 좀 닥칠한 거죠. 뭐 닥칠해갖고 괜히 뭐 저 유가는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고 그거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고 야 우리 가격 상한제 하자 그랬으면 달랐겠죠. 근데 뭐 수입 금지 뭐 그래갖고 가격만 이빨 올려놓고 완전히 코 깨갖고 러시아는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무역 흑자하고 뭐 지금 모르겠지만 러시아 루블도 뭐 무지하게 강해지고 등등등. 그런데 이제 서방이 조금 더 단결해서 또 조금 더 정교하게 뭐 지금 가격 상한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란하고 핵협상 얘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유가가 떨어졌잖아요. 네. 천연가스가 떨어지고 있고. 근데 만약에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더 떨어지기 시작하면
러시아도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러시아도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애들인데, 그리고 뭐 지금 러시아 루블도 좋고 경제도 돌아가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유럽이 맘 먹었을 거거든. 이제 너네한테는 절대로 코 안 깨인다 이렇게 할 거예요. 러시아한테. 그렇죠. 이번에 에너지가 얼마나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유럽이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특히 그렇죠. 트럼프 메르켈 시대에는. 그러니까 독일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적당히 미국하고 거리를 두면서 또 거기는 이제 녹색당 해갖고 환경주의적인 것들이 굉장히 특세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체르노빌 원전 사고도 있었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원전을 폐기하면서 대신에 이제 러시아로부터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받는 이런 구조를 짰던 건데 막상 딱 터지고 나서 보니까 어디 한 군데 목매는구나 이런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변화하는 노력을 무지하게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국면이 지나고 나면 진짜 러시아가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해소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그렇죠. 식으로. 그러면 러시아라고 하는 게 뭐 그 기름하고 원유 팔아먹고 가스 팔아먹고 뭐 그냥 밀 옥수수 팔아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가격이 만약에 폭락하면 뭘 먹고 사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루블화도 폭락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뭐 2000년도에 러시아 모라토리움 왔을 때 상황과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가 버티고 떵떵거리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서방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러시아가 곤혹스러워지면 그러면은 타협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아마 뭐 서방도 사실은 이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휴전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의 어떤 태도 변화, 그것이 어려움에 처해서든 어쨌건 네. 태도 변화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네. 이쪽 서방 세계의 의지로 먼저 이렇게 가진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 그런 근데 나는 인간이 그렇게 사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국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수만 명씩 죽이면서 나의 이익을 챙기겠다? 그렇게 사악할까? 물론 그렇게 사악한 놈들도 있죠. 그러니까 독재하는 거지. 제가 보기엔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뭐 그런 사악함이 있으면은 선거를 통해서 바꾸지 그렇죠.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나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차선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각에서 기대하는 뭔가 극적인 이 증권 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의 변화, 이것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그건 제가 봐야겠군요. 보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보다는 시간이 가면서 때가 무르익겠죠. 때가 무르익어서 협상이 한 번에 되겠습니까? 우리도 6.25 전쟁이 1950년대에 났는데 휴전 협상이 그 1년 가까이 지속됐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슬슬 나오고 있는 게 요즘 박스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박스권 장세가 펼쳐지지 않겠냐. 이거에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뭐 저는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는 주가 올라갈 때였는데 아마 그때의 고점과 지난번의 저점 사이에 박스권의 형태일 가능성이 많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럴 것 같은데요. 한국 시장,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렇고 진짜 한국 시장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 시장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좀 많이 헷갈리는 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과거 시기열을 좀 더 길게 봤을 때 10년 단위로 미국 시장이 좋았고 그 다음 10년은 뭐 신흥국이 좋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신흥국의 차례고 신흥국의 대표적인 한국도 괜찮아질 것이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한국에서 주식한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올라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코로나 이후에 한 1년 세게 올라갔죠. 그죠? 뭐 2,000 깨져서 한 1,600 갔다가 3,300까지 올라가는 과정.
근데 그 전에도 보면 한 1년 오르면 한 4년? 4년, 5년은 그냥 박스권이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뭐, 근데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늘 밸류에이션이 싸요. 늘 밸류에이션이 싸서 저평가 메리트는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들이 많죠. 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 우리가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입장에서도 우리가 뭐 물적 분화 이런 거 보면서 지배구조 이슈도 심각하고 그렇죠. 뭐 그런 그다음에 너무 중국에 디펜딩 돼 있고 뭐 수출 쪽으로 너무 디펜딩 돼 있고 이런 등등의 구조적인 약점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또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수급이 안 좋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연금 출신이지만 옛날에는 국민연금을 해외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뭐 거의 99% 그게 맞다고 봤는데 갈수록 요새는 좀 그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과연 국가 경제를 위해서 뭐가 바람직할까? 모르겠어요. 국민연금 펀드의 수익률을 위해서는 그게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에서 뭐 국민들이 푼돈으로 다 내갖고 모은 돈을 해외로 가서 투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금이 들어와서 그게 기업으로 들어가서 투자를 해줘야 실무 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우리 국민들의 푼돈을 다 모아서 미국에 가서 달러 사갖고 주식 산다. 과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까? 그 펀드의 수익률은 좀 도움 되겠지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입장 같으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 그냥 국내 주식 비중 유지하면서 신규 들어오는 것들을 해외 쪽으로 돌려도 시간이 지나가면 국내 비중이 낮아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 그 다음에 또 지금처럼 환율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다 달러로 들고 가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국민연금이 뭐 지금 한 뭐 깨졌겠지. 최근에 한 몇십조 깨졌겠지. 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한 900조? 뭐 1년에 뭐 들어오는 돈들이 꽤 많을 텐데 그 많은 돈들을 또 달러로 사서 환율은 계속 올라가면 그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까? 뭐 그래서 이제는 국민연금 그러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연금이 나중에 이제 팔아서 갖고 올 때 그럼 국민연금 팔아서 갖고 올 때는 그때는 또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은 내가 보기에 인구도 줄어들고 한국의 경제는 더 어려울 텐데 그렇잖아요. 국민연금이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되게 어려워져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령화가 많이 진행돼 있고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의 경제가 활력이 떨어져 있을 텐데 그때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면 원화는 강세로 갈 거거든요. 그럼 우리처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원화를 계속 강세로 만들면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국민연금의 운영 시스템 체제를 만든 사람들은 뭐 거기 연금운용위원회 해서 주로 디자인은 교수들이 많이 해왔는데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큰 그림에서. 이게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그리고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나 통화정책, 뭐 재정정책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은행하고 뭐 기재부하고는 뭐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보면 뭐 국가의 발전 또는 뭐 한국의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협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국민연금도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협조, 협의 같은 것들이 물론 국민연금 기구 운용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뭐 기구 운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국가, 국민이라고 하는 체제 하에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요새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많은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부동산 대신 금융자산을 가지자라는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그건 뭐 국민들이 다 해봐야 얼마나 그러니까 되겠어요. 이게 정부 자체부터 뭔가 이게
앞서줘야 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 열기가 좀 퍼질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뭐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개미들만 열심히 샀는데 결과는 뭐예요? 개미들 살 때 연금은 그때 쫙 팔아버리고 기관들 팔았고 그 개미들만 독박 썼잖아요. 그게 뭐 이게 뭐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이야기 연속선상에서 보면 일단 수급 구조도 이 한국 시장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